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7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첫 주입니다. 네, 신년 첫 주 마무리가 됐는데요. 조금 제가 제목이 달았지만 좀 오늘 영상 좀 고심해서 분석을 하고 이제 제목을 좀 적었는데 지수는 좀 보수적인 시각,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장세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분석하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어떤 매크로 상황도 보고 여러 가지 하면서 지수는 당분간 좀 좋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좀 대응을 해야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신박사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고, 저는 이런 어떤 전략을 이제 앞으로 좀 해나가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또 갑자기 또 의견을 바꾼 건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저는 이제 전략들을 계속 다듬어 나갔다든지, 이제 어떤 장기적인 어떤 그림도 이제 그려가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최근에 좀 맞춰보니까, 연말부터 해가지고 연초까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FMC 의사록의 어떤 공개 부분들을 좀 연결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좀 지수적인 측면에서 대형주죠. 결국 국내 같은 경우는 대형주고, 미국에서는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쪽에서 조금은 당분간은 조정 내지는 좀 지지부진하겠구나, 좋지 않겠구나, 이런 어떤 시각을 좀 가지게 됐고, 중소형주 중심으로 장세가 좀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제 뭐 포트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연말부터 그런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장세가 스타일별로 나오겠다, 섹터별로 나오겠다,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업종과 종목에 대한 전략은 이제 고수를 하지만 전체 지수에 대한 어떤 부분은 조금 보수적인 어떤 시각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시장부터 마감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1% 상승했습니다. 2,954포인트. 상승 종목 수가 3배 이상 많았던 600종목 이상. 거래대금은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반등이 뜨뜻미지근했다, 이런 어떤 평가를 낼 수 있는, 약간 좀 거래대금이 좀 좋진 않았다. 이게 이제 한 14, 15조 터지면서 세게 반등을 만들어내주고 장대 양봉으로 만들어냈다면 정말 완벽한 반등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1.5% 상승 995포인트 마감했고요. 역시나 이제 거래대금이 9조 8천억, 10조가 좀 안 되죠. 그래서 거래 대금에서 조금은 미진했다. 하지만 이제 종목수, 상승 종목수 따지면 1100종목이 상승했고 270종목이 하락. 그래서 오늘은 뭐 종목수로 보면 완벽한 어떤 반등을 했다 볼 수 있는 거죠. 코스피 쪽에서 이제 외국인들은 6,500억, 오늘 2차전지 쪽하고 반도체 쪽, 전기전자 반도체 쪽으로 주로 이제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3,300억 순매도, 뭐 연속적으로 계속 매도하네요. 그래서 기관의 매도가 계속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570억 순매수, 기관에서는 8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큰 변동은 아니네요. 선물은 외국인들이 6,700 계약 순매수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네요. 그리고 이제 고객 예수금은 68조 원 정도, 60조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해외 시장은 보죠. 어제 이제 미국장은 그냥 보합 정도, 나스닥 약보합, 양봉으로 전환됐죠. S&P 도지 형태 0.1% 약보합, 다우 0.47% 약세에서 이렇게 좀 그냥 큰 변동 없었고, 오늘 니케이 증시 좀 상승 나오다가 음봉으로 밀렸습니다. 막판에 좀 밀리는 어떤 흐름들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항생 지수는 2% 상승, 상해 징수 보합 정도, 대만은 1%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 내에서도 이제 한국 증시가 좀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뭐 코스피 지수 차트 한번 볼게요. 요 부분에서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수는 좀 재미없을 수 있겠구나. 일단은 여기죠.
여기 이제 240일 이동평균선을 깼죠. 깨고 나서 여기서 바로 치고 달리던지 돌파를 어느 정도 뭐 타진하다가 재차 이제 올라서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이 나와야 이제 어느 정도 강한 어떤 기조로 다시 전환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저항을 받았고, 코스피 지수가 저항을 받았고, 도리어 이제 여기서는 도리어 60일 이평선까지 이제 저항 개념으로 좀 받으면서 다시 좀 흘러내리죠. 여기서는 또 살짝 전저점을 깨는 형태가 나오면서 뭔가 수급이 약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이제 주요 지지선을 라인을 깨면 일단은 뭔가가 좀 파는 분위기가 좀 우세하다는 쪽,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는 어떤 힘보다는 팔겠다는 힘이 강세로 좀 전환됐다든지 이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시장에 대해서, 사실 돈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그 돈의 움직임이 이런 차트의 어떤 궤적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털 요소라든지 그런 어떤 사이클적인 어떤 하방으로 간다든지 사이클이, 그런 것들은 이제 후행적으로 이제 알게 되죠. 예를 들면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는 이미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정점을 찍고 6개월 뒤에 이제 확실해지죠. 숫자로 찍히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수급이 가장 빠르고, 수급과 기술적인 차트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펀더멘털적인 어떤 흐름의 변화를 예측할 때 가장 선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돈의 흐름이 가장 빠르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차트의 흐름을, 궤적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 장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파는 힘이 좀 계속적으로 득세하는 흐름이다. 나중에 이제 정확히 알게 되겠죠. 코스닥 증시도 사실상 이제 여기 이제 전고점대를 이제 빨리 돌파해야 됩니다. 이거 계속적으로 돌파를 못하면서 저항을 계속 받으면요, 사실상 부정적인 기류로 흘러가는 쪽으로 조금 더 우세하게 되죠. 그 부분이 결국은 코스닥은 또 개인들이 거래를 많이 하는 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하게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이 좀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특징점에 대해서는 중장기 평선을 보시면 코스피 지수, 아니 코스닥 지수,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이제 이때 이후로 중장기 평선, 요건 이제 주황색은 241선이고요. 요 빨간색은 481선입니다. 240일은 이제 1년간에 이제 매수한 사람들의 이제 평균 가격대, 그리고 480일은 거래일수죠. 증시는 이제 일주일에 5일 열리니까 그걸 이제 한 달에 4주, 1년에 이제 52주로 치면 240일은 1년간의 거래자들의 이제 평균가, 480일선은 2년의 평균가.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어떤 이 어떤 수급의 구도를 여기서 깼죠. 그러면 이제 처음 깼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냐? 뭔가 좀 수급의 힘에서 균형이, 밸런스가 팔겠다는 힘이 좀 강해지는 쪽으로 뭔가 좀 나타났다.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뭐 드라마틱하게 뭔가 치면서 돌파해주고 이제 사는 힘이 더 강해지는 게 나타나게 되면 이거를 이제 다 소화하고, 이런 물량을, 팔겠다는 힘의 어떤 물량을 다 소화하고 이제 추세를 완전히 바꿔서 다시 또 상승으로 더 강력하게 가려는 의지겠지만, 시장의 어떤 사이클이겠지만, 재차 여기서 한 번 더 중장기 평선을 깨트렸어요. 그만큼 파는 힘이 더 우세했다는 거죠. 이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또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붕괴되는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서는 모르죠. 야, 이게 붕괴될지 상승으로 전고점 돌파하면서 갈지 모르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되면 패턴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겁니다. 퍼즐이 이렇게 될 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차트가 만들어지고 수급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 그림이 뭐 자동차 그림이었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점점 이제 시간의 축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서 결국은 어떤 패턴인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거죠. FMC 의사록을 보니까 야 이거 긴축이 굉장히 빨라지네. 그러니까 야 금리 인상을 내년쯤 하지 않겠나 했는데 아니 올해 이제 한 3번 정도 하는데 그 시작 시점이 야 이렇게 좀 빨라질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이제 나온 거죠.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알았던 어떤 메이저의 어떤 수급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먼저 움직이면서 이런 구도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 나중엔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까지 열어두는 거죠. 900포인트 초반대까지. 그래서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럴 확률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게 됐다. 여기서 빨리 이렇게 타진했다면 모르겠지만 계속 저항도 받고 중장기평선에서 계속 파는 힘이 강해지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뭔가 똑 터지면 우수수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생겼다. 그 시간 써지네. 그런 정도로 이제 시나리오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됐다는 게 무조건 이제 떨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식은 결국은 어떤 뭐랄까요 이제 확률적인 관점에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가 여부로서 이제 대응하는 게임이죠. 뭐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거의 뭐 무당이죠. 주식을 주식으로 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의 어떤 리스크라든지 지수 전체적인 관점, 지수 관련주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그럼 이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의 주가의 어떤 궤적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삼성전자 잠시만요. 먼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글로벌 증시부터 먼저 체크해 볼게요. 그게 순서상 좀 맞을 것 같네요. 일단은 뭐 원달러 환율도 지금 1200원 좀 올타였는데 뭐 이게 뭐 1200원 돌파했다가 이제 문제 있고 이러기보다는 뭔가 좀 변화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다는 정도로 좀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 미국 10년물 국채도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구나. 이 올라가면 이제 증시에 좀 안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나스닥 증시 같은 경우 여기서도 121선이죠. 분홍색. 121선에 자꾸 닿죠. 깨기도 하고 이번에도 깼고 어쨌든 힘이 여기서는 했다가 들어 올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들어 올렸잖아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지금 이제 한 달 상간에 계속적으로 이게 타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조금 막 뭔가 좀 깰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 확률이 높아진 흐름으로 좀 되는 것 같아요. 뭐 제 이런 어떤 분석이나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를 좀 뛰어넘어서 그냥 급등했으면 좋겠는데 바람은 당연히 근데 그럴 확률이 좀 높아지는 흐름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을 이제 S&P는 그나마 좀 낫죠. 그렇죠? S&P하고 다우는 그나마 낫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 뭐 중기 평선 120일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근데 일단은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이제 인덱스 격 이제 주도 지수는 나스닥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이제 급나가면 이제 나중에 S&P라든지 다우도 뒤따라오는 어떤 경향이 될 거고 이게 치고 달리면 S&P 다우도 이제 또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개념이 조금 컸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나스닥을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한데 나스닥을 구성하는 이제 주요 이제 기업들 있죠. 주요 기업들 비중이 있죠. 보시면 애플이 비중이 10%입니다. 나스닥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보시면 10%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8%고요.
아마존이 5.8%, 테슬라가 3.7%, 그리고 알파벳 CA, 여기 이제 구글이죠. 요걸 합치면 6%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글이 이제 전 세계, 나스닥 시총 4위고, 예, 궁극적으로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5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페이스북이죠. 메타 플랫폼으로 바꾼 페이스북이 2.7%.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위권으로 합치면 거의 한 4, 50% 육박해요. 예, 50% 육박한다는 거죠. 이걸 뭐 한 20위권으로 치면 50%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스닥의 시총 20위권 안에 이제 빅테크 주요 기업들이 이제 나스닥을 좌지우지하고 또 이제 전 세계 증시를 좌지우지하는데, 이 기업들의 이제 주가 차트를 좀 볼게요. 몇 면을 보면 조금 이제 주의가 필요한 어떤 구간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애플부터 보죠. 애플이 지금 위에서 이중 고점의 형태가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버렸고, 이격도가 벌어지다 보면 이걸 또 좁히는 어떤 과정들이 또 조정 과정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이중 고점의 형태라는 측면으로 볼 때 조금 이제 조정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여기서 여러 번의 어떤 고점을 갱신 못하고 밀리는 흐름으로 3번이 연속적으로 출현했고, 이제 주요 이평선을 차례로 이렇게 깨는 형태에다가 지금 121선에 걸쳐 있죠.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구간. 이게 이제 추세 하락으로 가는 건지 이제 조정으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수 측면에서 재미없게 만드는 흐름이 되는 거죠. 나스닥 시총의 8%를 차지하는, 그리고 애플은 10%를 차지하죠. 이런 기업이 다소 이제 기술적인 부담스러운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되거나 이중고점, 삼중고점, 헤드앤숄더 형태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아마존닷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하방 트라이를 하다가 이탈을 해버렸어요.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올려치지 않는다면 조금 부담스러운, 좀 조정으로 가는 부담스러운 흐름으로 전개될 것 같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지금 보시면 지금 한 4번 정도의 고점을 경신 못하고, 그렇죠? 한 3번 정도를 돌파를 못하고 전고점을 계속 이제 저항을 받는 형식으로 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갭으로 상승해서 이제 밀리잖아요. 이제 아일랜드 갭의 어떤 부분까지 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좀 되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열린 거죠. 그래서 분명한 건 이제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이격도가 벌려져 있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뭐 5년, 10년을 내다볼 때 고점이라는 시각보다는, 여기도 보면 여기 이격 너무 벌어져가지고 한 1년 정도 쉬었잖아요. 조정이었잖아요. 테슬라가. 그렇죠? 테슬라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수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이런 부분인 거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의 갱신을 지금 연속적으로 못하면서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저점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평선을 차례로 깨고, 최근에는 이제 121선을 쾅 깨버렸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조금 부담스러운 흐름으로 조정 국면으로 가는 모습이다. 네, 이제 페이스북, 이제 메타 플랫폼즈도 여기서 이제 밀리고 차례로 이제 이평선을 깨면서 내려왔고, 여기서 이제 중장기 평선 241선까지 깼고, 여기서 다시 또 깬다면 좀 조정 구간을 가는 흐름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빅테크 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정 시에 가장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빅테크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역시나 장기적으로는 아주 유망하죠. 장기적으로 정말 손꼽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세게 올라왔습니다.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졌고, 고점 부근에서 갭을 동반하면서 아일랜드 갭의 어떤 형태, 추세 전환될 때 나타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좀 전개됐고, 점점 고점을 낮추고 주요 이평선을 61선 깨버리는 형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이제 부담스러운 어떤 조정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진 어떤 지점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빅테크 이제 기업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넷플릭스도 이미 이제 여기서 이중 고점의 형태를 만들고 61선 깨고
121선까지 깨면서 중장기평까지 깨버렸네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부담스럽게 내려오는 어떤 부분이고, 이게 결국은 전체 지수에 이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이 다르죠? 아까 그런 빅테크 기업하고 기술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삼성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지수 대비 지금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덜 빠졌고, 오늘 또 세게 올리고, 외국인들도 샀고.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그나마 이제 메모리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 쪽이 그나마 이제 워낙 작년에 통으로 이제 쉬고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좋은 기적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영향도는 당연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 지수에서 비중이 0.38%이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죠. 이게 오르든 내리든.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영향도가 높은 기업들이 좀 부담스러운 기술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요거를 이제 집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이제 주요 시총 상위주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주요 이제 시총 상위주들을 이제 천천히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다 보면, 삼성자 하이닉스는 그나마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오는 어떤 기조, 그리고 하이닉스도 굉장히 세게 올라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고점을 빠르게 또 돌파하지 못하면 좀 지지부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수에 대한 영향도 측면에서 볼 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삼성자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서 빠르게 이게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어떤 흐름을 보이지 못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밀리게 된다면 지수는 그다지 이제 좋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좀 열린 것 같고,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정고점 부근을 빠르게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여기서 밀리죠. 그러면서 중장기 평선을 자꾸 닿죠. 수급이 약화됐다는 거죠. 여기서도 좀 닿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시총이 지금 55조, 바이오에서 이제 시총이 가장 큰 삼성바이오도 조금 부담스러운 어떤 궤적. 그리고 네이버가 결정적이었죠. 네이버 같은 경우 기술적인 어떤 흐름상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았고, 중장기 평선 여기서는 뭐 내려오진 않았어요. 중장기 평선까지. 근데 여기서 한번 내려올 뻔했고, 여기서 한번 붕괴했고, 여기서 확실하게 붕괴를 시켰고 올라가다가 저항을 맞아버렸죠. 그리고 이제 푹 밀려버리죠. 그러니까 수급의 구도가, 밸런스가 완전 깨진 거죠, 여기선.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아낼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지수 영향도를 가진 기업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걸로 보지만, 일단은 별로 지수에는 좋진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거죠. LG화학도 최근에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 중장기 평선 깼고 여기서 저항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추세적으로는 좀 부담스럽고, 여기 중장기 평선 아예 밑에 것까지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상장,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빌미로 이제 한번 반등한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여기서 저항받든 여기서 저항받든 60일선이든 120일선이든 여기 이제 주황색이 241선이죠. 241선이든 어디선가는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 이 정도로 바라보면 맞지 않을까 싶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점 이중 헤드 앤 숄더 형태를 만들면서 붕괴됐죠. 여기서도 저항을 받았고 중장기 평선을 깼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네이버보다 더 약했다는 거죠. 그리고 푹 밀려버립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전체 지수적인 측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2%의 코스피 비중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정적이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갱신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그 근처도 못 가면서 헤드 앤 숄더 형태를 만들고 중장기 평선에 한번 닿았다가 여기선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열어둘 수 있는 위치가 됐고, 지수 영향도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고, 셀트론도 이제 셀트론은 이미 올해 내내 이제 역배열로
중장기평선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지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최근에 다시 또 신저점을 좀 갱신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서 지수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볼 때 시총 상위주들, 지수에 영향도를 지닌 종목군들이 추세적으로 좋지 않다. 여기서 막 갑자기 막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지수적으로 별로 좋을 건 없을 것 같다.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뭐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셀트론 헬스케어도 이제 셀트론과 비슷하게 지금 하방으로 이제 지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2차 전지와 게임주들이 시총 상위주로 많이 올라왔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기술적으로 짚어드렸지만 60일선을 여기 깨지 않다가 여기서 깼죠. 추세가 전환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고, 지수에 당연히 코스닥 지수에 비중이 2.3%, 별로 좋을 리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LNF, 이제 2차전지부터 보죠. LNF도 이제 여기서 61선에서 붕괴됐죠. 그리고 첨보, 역시나 이제 61선을 깼죠. 밑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제 저항을 받고, 어쨌든 3중 고점, 4중 고점 이런 형태를 만들면서 주요 이제 이평선을 깨는 형태가 되어졌다. 에코프로도 여기서 이제 붕괴되네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될까. 동아기업 여기서 좀 계속 부딪히네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힘이 떨어지니까 수급의 힘이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이제 밀리는 거죠. 그런 형태가 좀 전개된 것 같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뭐 장기적으로 볼 때 아주 좋은 기업이지만 여기서 이제 이중 고점의 형태를 좀 만들게 되면서 주요 이평선들을 깨지 않으면서 지금 올라오다가 여기서 좀 깨는 형태가 좀 발생했네요. 최근에 수급 구도도 좀 부정적인 기류로 흐르는 것 같고, 포스코 케미칼 이미 깼네요. 중장기 이평선을 깨버리고 붕괴되는 형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거는 지수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6개월, 1년 상간을 내다볼 때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흐름에서 이제 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위메이드, 게임주들 한번 보죠. 위메이드가 대장이니까 여기서 61선을 이미 깼어요. 깨고 이제 붕괴되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모습. 카카오 게임즈 이미 여기서 이중 고점의 형태를 만들고 난 후 뭐 실적이 안 좋아지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더 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고점의 형태를, 이중 고점의 형태를 내면서 60일선을 깨버리는 형태로 지수적으로 좀 안 좋은 어떤 구도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여러 번의 어떤 고점 형태를 만들고 지금 주요 이평선을 점점 깨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 같고, 컴투스 그나마 이제 그래도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게임주들 대비해서. 하지만 여기서 좀 이중 고점, 정고점을 경신 못했죠. 경신 못하는 흐름으로 지수에는 별로 좋지는 않은 그런 구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 있는 NC소프트입니다.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로 중장기평선 저항을 받았네요. 돌파하지 못하고 60일선 깨면서 좋지 않은 어떤 구도의 흐름, 지수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구도의 흐름으로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주요 바이오주들 보면요, 주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제약, HLB, 뭐 이제 주요 바이오 종목은 이미 이제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게임이나 2차 전지나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지수가 빠질 때 뭐 덜 빠지던지 아니면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좀 덜 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수가 지지부진하면 뭐 단독으로 바이오가 치고 달리고 뭐 반도체가 치고 달리고 다른 게 이제 단독으로 치고 달릴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지수적인 어떤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나마 그래도 사정은 낫다. 왜냐면 뭐 별로 오른 것도 없고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뭐 반도체는 이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까지 그래도 나쁘진 않은 어떤 구도의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 대비해서 좀 나은 어떤 흐름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LX 세미콘 이런 것들은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로 갈 수는 있죠. 동진 세미캠 이런 것들 이격이 벌어지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수는 있죠. 엔터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었던 뭐 SM 같은 경우도 주요 이평선을 깼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담스러운 어떤 흐름인 것 같고 JYP 엔터도 역시나 이제 계속 121선을 닿으려는 어떤 형태로 보이면서 조금 부담스러운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모습인 것 같네요. 코스피에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엔더 플랫폼, 펜 플랫폼의 이제 대장 글로벌 격인데 121선을 깨버렸네요. 그래서 지수에는 별로 좋지 않은 어떤 영향들을 좀 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BBIG라 볼 수 있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주요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좀 부담스럽게 기술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주요 이제 이평선들을 차례로 좀 깨는 붕괴시키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면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수적으로는 그런 구도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정리 조금 더 이제 이어가면요. 오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6천억 순매수했죠. 2차전지 쪽 2,300억, 전기전자 쪽에서 4,800억 순매수했고요. 뭐 기관은 이제 전기전자에서 2,600억 순매도했네요. 개인과 함께. 나머지는 뭐 별 이상 뭐 변동은 없는 것 같고요. 코스닥도 큰 수급의 변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지수를 다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좀 좋진 않은 흐름 구도로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 부분 좀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면 뭐 개별적인 성격의 종목들인 것 같아요. 기아, 뭐 한일시멘트, DB하이텍. 그래서 어떤 흐름보다는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수급이 좋았네요. DB하이텍도 신고가.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그나마 아까 괜찮다 했잖아요. 반도체.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소형 이제 성격의 이제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그쪽 테마, 그러니까 테마별 움직임, 뭐 어떤 특정 섹터별 움직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전략상 세워야지. 지수 측면은 그다지 이제 좋을 것 같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전기전자 섹터 안에서도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은 제가 저평가 메리트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지수랑 별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지수는 아까 보시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좀 부담스럽게 만들어졌지만 요거는 보십시오.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죠. 정별로.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됐고, 그리고 수급 구도를 보더라도 외국과 기관이 최근에 그래도 매수한 어떤 경향을 보였네요. 작년 10월 이후로도 외국인 170만 주 순매수, 기관이 또 15만 주 순매수, 수급도 좋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개별주 성격으로 어떤 섹터별 움직임으로 시장은 좀 변모되고 있다. 그래서 10년 전의 흐름하고 굉장히 흡사한 것 같고요. 2011년도까지 차화정 장세 뭐 이러면서 70주 장세에서 중대형 종목들 위주의 어떤 특정 종목군들 강세였는데 그 뒤로 이제 뭐 테이퍼링, 뭐 이제 금리 인상 뭐 한다 뭐 이러면서 결국은 시장의 구도도 중소형주 중심의 구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랑 흡사하게 좀 오버랩되게 지금 시장의 어떤 구도가 맞춰지는 것 같고, 거기에 또 맞춰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들어왔죠. 코스닥 쪽에서도 개별주 성격으로 움직였던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종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손자방법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자가 이긴다. 공격은 이길 수 있을 때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고전을 읽을 때 주식시장에 이제 대입해가지고 가장 괜찮은 고전이 손자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읽게 되는데 최근에 조금 맞는 문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코스피는요, 코스피 지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 반도체 달렸다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바이오에 달렸죠. 왜냐, 다른 애들이 별로 좋진 않고 추세적으로 좀 꺾일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되고 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영향을 가진 어떤 다른 섹터군은 좀 좋진 않고, 뭐 2차전지도 수급 부담이 분명히 생길 거고, 이제 반도체가 강하게 막 친다면 지수는 좀 좋아질 수 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게임 메타버스 2차전지 막 엄청 많이 올라서 고공권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바이오가 세게 막 치면, 전체가 들썩이면서 치면 코스닥 지수 전고 좀 돌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불시나리오로 볼 수 있죠. 좋은 어떤 시나리오는 이렇게 코스피가 반도체 굉장히 세게 달린다, 코스닥이 바이오가 굉장히 세게 달린다. 그러면 제가 보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지수적인 전망을 뒤로 하고 치고 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일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지수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현재 구도상 확률적으로는 지수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 그리고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장세, 테마별, 섹터별 장세에 대비를 해야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업종과 종목에 대한 전략은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전체 지수적인 어떤 제가 보는 관점을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 한번 드려봤고요. 참 연초 글로벌 증시 전체도 그렇지만 국내 증시 참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뭐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가는 방향에 같이 좀 우리가 따라가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정말 5년, 10년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사실 시장에 대한 뭐 이런 대응이나 분석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내가 이 종목 5년, 10년 투자한다는 관점이시면 뭐 별로 지수는 신경 그렇게 안 쓰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나는 6개월, 1년 단위로 수익을 좀 내야 된다, 아니면 리스크를 좀 피해야 된다는 관점이라면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전체 글로벌적인 어떤 매크로 상황들을 체크하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결정하고 나서 이제 대응하는 방식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6개월, 1년 상간의 어떤 지수에 대한 부분이 좀 보수적이다는 얘기를 좀 드렸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뭐 종목은 또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종목별로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 국내 시장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조금 수급 구도에서 좀 좋을 것 같진 않다. 하지만 그게 좀 지나간다면 그래도 종목별 장세에서는 좀 좋게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어려운 어떤 시각을 좀 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생각을 뭐 가지게 됐던 이유에 대해서 밝혔으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뭐 판단은 각자가 또 결정은 또 각자가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신박사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다는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신년 참 일주일 좋았으면 더 좋았는데 일단은 좀 지지부진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다음 주 또 준비를 해보고,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열리네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다음 주 한번 준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